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인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님.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동의 두바이 에미레츠 항공에 일하고 있는 정인웅 기자입니다. 2011년도에 여기 처음 와서 이제 10년 차가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대한항공과 공군에서 비행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경력 한 25년 차의 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에미리츠로 가신 몇 안 되는 한국인 기장님이시잖아요. 네. 이미 대한항공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같은 최고의 항공사에서, 그것도 국적기 항공사에서 또 험지인 외항사로 가셨는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 시험 본 거는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시험을 보고, 시험 봐서,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지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냥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뭐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기가 정말 되게 힘든 곳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합격하고 싶다. 그래서, 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고민이 정말로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뭐 가겠다고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고 합격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가서 갈 수 있겠냐. 다들 동의를 해줘서 아이들도 가겠다고 해서 넘어온 경우고요. 사실은 외항사를 꿈꾼 거는 공군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거나 비행을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컸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대한항공에 들어와서도 물론 즐겁게 비행을 하고 경력을 쌓았지만 늘 외항사를 나갈 수 있다는 준비는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미국에서 ATPL도 따고 그다음에 비행 시간 로그도 꼼꼼하게 모두 적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옮긴 그 자체는 놀라운 건 아니었어요. 단지 어, 완벽하게 모든 게 준비돼서 시험을 봤던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시험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옮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첫 시도에 한번 바로 합격을 하는 바람에 빨리 옮겼던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어요. 네. 음. 부기장 대한항공 입사한 지 몇 년 지나서 제가 두바이로 가시는 2003년도 건가요? 입사해서 나왔던 게 네.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약 음, 8년? 예, 그 정도, 7년 또는 8년 정도 대한항공에 있었죠. 예. 그럼 거의 이제 정말 베테랑 부기장일 때 가신 거네요. 예, 제가 처음에 330 받고 330을 한 4년 타고 그 다음에 777 옮겨서 또 한 4년 타고 77에서는 이제 항로기장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항로기장 마치고 기장도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보통 기장 승급하려면 보통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네. 당시에 생각했을 때 한 4년 정도는 더 있어야 제가 737로 기장을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와중에서 이곳에서 저희한테 이제 얘기했던 것이 빠르면 3년이면은 777 기장을 달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실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3년은 너무 촉박했고 딜레이 없이 모든 과정을 착착착 진행을 해서 훈련이 끝나는 시기까지 입사 후에 딱 5년 걸렸어요. 이제 5년 음, 걸렸으면 제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딜레이 없이 제일 빨리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항공에 있던 동기들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승급을 하게 되신 거네요. 대한항공에 있는 동기들이 저보다는 737 기장을 조금 더 빨리 달았죠. 한 1년 정도 더 빨리 달았어요. 장거리 기종으로 그 친구들도 전환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를 한다면 그 친구들보다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빨리 된 거죠. 그 시험 보러 가실 때 혼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보러 가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두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어, 처음에 생각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제 에미레이트는 두 가지 단계의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폰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자기 모든 서류가 완벽하면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요. 전화상으로 인터뷰가 마음에 들면 실제 이제 포멀한 인비테이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와서 4일간 머무르면서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올 때가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족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음,
티켓도 두바이에서 다 제공을 했고 숙식 같은 것도 가족 숙식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할 겸해서 가족을 다 데려왔고 대신 이제 가족을 데려와서 시험을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창피하잖아요. 애들 다 데려왔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 1, 2, 3, 4까지 다 마치고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 1에서 한 뭐 20%, 데이 2에서 20% 계속 잘라내거든요. 데이 3, 네. 데이 4까지 남았다는 얘기는 거의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데이 4까지 마치고 이제 데이 4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합격 통지를 받은 게 아마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네. 깐깐하고 또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제 영어에 대해서 확신을 마지막까지 주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날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지금 보니까 영국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갈 생각이냐 그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나름 그래도 영어를 전공했던 사람이고 좀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영국 영어를 한 번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을 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했는데 영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것뿐이다. 내가 이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노력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국 영어는 그 인터뷰 내내 동안 굉장히 많이 저한테 시련이면 시련이고 내적 갈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안 들리니까. 예. 실제로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영어 잘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물어보고 예. 옆에 또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두 명 다 네. 런던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진짜 농담 얘기하면서 잘 지내세요. 이제 뭐 늘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그 가족분들이 그 5일 정도 머무르는 동안 두바이에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무지하게 마음에 들어 있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빌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빌라가 굉장히 한국의 스탠더드에 비하면 10년 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2층 복층 빌라에 가라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이프나 이제 보여줬을 때는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저희는 김포에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파트에 비하면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예. 두바이에 가셨을 때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저도 시험 보러 에미리트에 갔었는데 저는 두바이 이제 5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돌아다니고 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이왕 갔으니까 그렇죠. 두바이 좀 보고 사막도 투어도 하고 들어왔는데 사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예. 보통 이곳 두바이에서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보통 유러피언들, 특히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늘 선망하던 날씨잖아요. 365일 써니데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해양 스포츠 다 하고 요트 타고 뭐 사막에 가서 캠핑하고. 근데 아시아 쪽, 특히 동아시아 쪽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두바이는 사실은 삶의 메리트가 굉장히 큰 곳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른 면으로 발전된 곳이고 편리하고 장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강, 네. 산, 바다, 트레킹을 하고 그런 자연을 느끼는 곳에 자랐던 사람들은 여기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늘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캐빈 승무원들도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지금 제 창문 밖으로도 내려다 보이는 게 지금은 저희 정원 안에 있는 그 작은 나무, 그다음에 뭐 그린 그 정도만 보이지 그 너머 펜스 밖으로는 다 사막이거든요. 지금이야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 이제 저도 페북을 계속하니까 페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런 자연의 모습, 한국의 모습, 눈 내리고 이런 것을 보면 강하게 홈식을 느끼죠.
그러면 그런 자연이 그리울 때 뭐 대처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결국은 대부분 이쪽에 오면 자기 정원을 잘 가꿔요. 그래서 뭐 급수시설 해가지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꽃을 키우고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공적인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잘 가는 곳이 이제 이쪽에 있는 두바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같은 곳은 실내 정원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가끔씩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근데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사막에 나가도 나무가 없는 산들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적응은 되더라고요. 네. 음. 또 문화 차이도 알고 싶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미국에 가서 취직을 했다는 상상을 해보면 그쪽에서 일할 때와 지금 이곳에 와서 일할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굉장히 외국의 문화, 인종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오픈돼 있는 그런 도시예요. 상상하기에 이 사람들 이슬람들 편협하고 종교적으로도 꽉 막혀 있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대부분 다 겸손하고 물론 이 안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에마라트라고 부르는 이쪽의 주인들, 이 땅의 주인들은 교육을 받은 시빌라이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거의 충돌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좋은 곳이에요. 예, 좋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곳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종사 집단이 서양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이고 남아공 호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 문화 충돌, 컨플릭트 같은 것들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기장님이 호주에 이제 막상 좋을 거다 생각하고 호주가 두바이에 부푼 꿈을 안고 가셨잖아요. 막상 실제로 생활할 때랑 한국에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미래를 저는 김포에 사셨으니까는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김포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비행을 나갈 때 비행 2시간 전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 리포트 타임 2시간 전에.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 버스를 타고 김포에 나가서 김포 공항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을 하고 또 비 오고 눈 올 때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얘기됐던 게 뭐냐면 야 일본 자항공사는 기장들한테 리무진이 나온대. 네. 출퇴근할 수 있는데 리무진 쇼퍼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 얘기를 이야 정말 선진항공사다. 야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에미레이트가 지금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저를 흥분시켰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집으로 아니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BMW가 와서 데리고 가고 비행이 끝나면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서 집에 내려다 준대. 10년 동안 지금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이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비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리울 거예요. 이 서비스가. 그래서 에미레이트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월급이 월등히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아니면 기자님이 비행하시는 태국에서 오히려 그 페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월급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업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미레이트라고 하면 끌리고 저곳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이 이런 작은 서비스 같아요. 특히 쇼퍼 서비스는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종사로서 좀 궁금한 거기도 한데요. 비행 얼마 전에 집에서 나오시나요? 2시간 15분, 이륙 시간 기준으로 2시간 15분에 픽업을 해줘요. 공항에 도착하면 이륙 시간, 푸시백 기준, 2시간 15분에 픽업을 해주고 공항에 도착하면 푸시백 기준 1시간 반 정도 전이에요. 그리고 브리핑을 한 10분 하고 회사에서 항공기로 이동을 하면 항공기 도착 시간이 약 1시간 전. 그러니까 2시간 15분인데 그 정도면은 제가 2시간 길에서 썼던 한국에 있을 때 2시간 정도를 덜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왕복이니까 4시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곳에서 한 달에 100시간을 비행시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제한다고 보면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 공항에 도착할 때 쇼업 1시간 전에 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또 한 2시간 전에 나오면 4시간 전에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러면 2시간 15분 전에 픽업을 하는 거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낭비하는 없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버스를 갈아타거나 눈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제 빌라 앞으로 와서 제 가방을 실어서 공항에 저기 회사에 앞에 내려주니까 그 비행 끝나고 네. 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아직도 대단한 강점이죠.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 부분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여기 이제 방콕에 와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공항이 가까워서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한국에서 비행을 한다면 전 영동대 살 거예요. 저기 지금 방콕 시내에 살고 있는데 네. 시내에서 공항까지 고속도로 타면 15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 국제선도 국내선도 다 이제 공항에서 쇼업하니까 1시간 10분 전이 쇼업 시간이라 아, 그러면은 정말로 비행할 만하죠. 예, 예. 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비행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지금 한국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조금 전에도 시카고에서 폭설 내렸다는 그런 얘기로 글을 올렸었는데 가장 참 답답한 게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천공항 내렸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버스들이 끊기고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 가방은 2개 있고 해는 저 가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차를 끌고 나오라고 하니 와이프는 운전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난감하죠. 참.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대로 움직여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집에 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아, 정말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밤새서 맞아요. 와서 진짜 일단은 뒤에 쓰러지기 뭐 일보 직전에 이명 들리는 그 상황에 피곤하다고 뭐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좋을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힘든 점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힘든 점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였어요. 네,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영어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기장 달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은 비행이 아니라 영어였어요. 처음에 왔더니 제가 레벨 4로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레벨 6나 5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 아니에요. 제가 레벨 네. 4예요. 레벨 4로 왔는데 레벨 4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4를 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3년 뒤에 봤는데 또 레벨 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더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어는 5년 기장 달 때까지도 정말로 마지막까지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 과외를 받아보기도 하고 늘 막 외우고 할 수 있는 없는 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장 다는 해 5년 차에 레벨 6를 받았어요. 결국은. 저는 딴 것보다도 기장을 다른 것보다 레벨 6를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감격스러워. 저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 안 두려움도 되는구나. 있잖아요. 이 기장을 그러니까 달아야 되면 영어를 당연히 잘해야 된다. 그게 그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게 그 심리적인 위축되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여기서는 내가 기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지시를 하고 이 사람 말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장으로서 이제 칵핏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여기 가서 부기장 때 비행이 너무 힘들던 게 뭐냐면 엔지니어가 들어오고 그라운드 스텝이 들어오고 퍼서가 들어와서 기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따라가지를 팔로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영어 리스닝도 여기 뭐 미국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영어를 하면 네. 다 알아듣겠죠.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 사람 남아공 사람, 뭐 짐바브웨 사람, 뭐 호주, 뉴질랜드,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기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영어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장이 되고 나서는 제가 기준이고 제가 보스이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들으면 비행기 출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상대가 누구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시켜. 나를 이해시켜. 나 못 알아들었거든. 단순한 말을 쓰든지 단어를 적든지 네가 나를 이해시켜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 자, 내가 이해 못하면 너의 잘못이야라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다음부터 잘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기장님은 이제 6등급도 받으셨고 어떤 스탠다드 안에는 이미 이해 다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기장 승급할 때도 기장 승급 인터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의 2년 동안 거쳐야 돼요. 2년 동안의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고 나면 기장 승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이코메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가 저를 커멘트를 뭐라 썼냐면 이 사람은 다른 부분 검사할 거 없고 영어 실력만 테스트해라고 써놨더라고요. 너는 잘 못 듣겠지만 인터뷰하는 1시간 동안 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문형을 바꿔서 너한테 질문을 했고 너는 그 모든 문형을 다 이해했고 답변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너의 영어는 문제없다고 난 널 패스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극복을 했고 그래서 제가 기장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려웠던 점은 가족의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의 적응을 잘 못하면 힘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해내고 큰 어려움 벗어남 없이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는지 그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것. 되게 인상 깊어요. 영어를 물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극복의 원인이 이제 마음가짐의 변화잖아요.